토레스가 말로는 대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팔렸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게 7월 판매량인데 토레스가 15일쯤부터 인도가 시작됐으니까 반달 동안 기록한 판매 실적이 되겠죠. 2750대를 넘었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겨우 반달 동안 기록한 거고, 특히 7월에는 수급 차질이 심했다면서요. 그런데 수급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형도 추가하고 생산량도 늘리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실제로 생산량 파이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잖아요. 한 달을 꽉 채우면 거의 6000대 가까이 팔린다는 거고 1년으로 치면 72000대나 되는 겁니다. 작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면 카니발만큼 팔리는 거고요. 소렌토, 아반떼, G80, K5 이런 차들보다도 많이 팔리는 겁니다. 이 그래프만 봐도 체감 되실 겁니다. 작년이랑 비교한 건데 토레스가 출시되자마자 작년 그래프를 추월하고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있는 와중에 남은 건 인수 절차뿐이죠. 최근에 아주 큰 뉴스가 나와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차 인수 있죠?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KG그룹이랑 쌍용차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덕에 사실상 인수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KG그룹의 쌍용차 인수도 성공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디슨 때랑 완전히 다르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때는 눈에 보이는 결과나 과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인수계약 체결 소식 때도 너무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KG그룹의 인수 절차는 다릅니다. 모든 걸 눈에 보이는 결과와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도 확실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KG그룹이 채권단 현금 변제율을 높이려고 아예 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쌍용차 협력업체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이 너무 낮은 변제율 때문에 인수 반대 의사를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현금 변제율을 어떻게든 높이는 게 맞고 변제율도 터무니없이 높이라는 게 아니라 채권단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건 쌍용차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KG그룹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현실이 된 겁니다. KG그룹이 직접 상거래 채권단을 위해서 현금 300억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거래 채권단의 현금 변제율이 기존 6.79%에서 13.97%로 올랐습니다. 14%에 가깝다는 건데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5% 내외는 되어야 한다는 거랑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식을 포함한 실질 변제율도 41.2%로 높아졌습니다. 사실 이 당시 영상을 만들 때 너무 이상적인 방향으로 제안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들었는데 이걸 쌍용차랑 KG그룹이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진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단도 드디어 이 변제율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기존 회생 계획안에 따르면 쌍용차가 갚아야 할 전체 채권은 8,18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 회생 담보권이 2,370억, 조세 채권이 515억이고 이 둘은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인 마인드라의 대여금하고 구상채권 1363억이 있고 이걸 제외한 회생채권 3938억 원이 채권단이 받아야 할 돈이었던 겁니다. 이전에는 3938억 원에 6.79%만 현금으로 바로 갚아주고 나머지 93.21%는 주식으로 출자 전환을 하는 거라고 설명해 드렸죠. 이건 채권단 입장에서 충분히 반대할 만했습니다. 빌려준 돈이 100만 원인데 67,900원만 갚고 나머지는 나중에 성공하면 주겠다는 꼴이잖아요. 협력업체는 부품업체입니다. 돈이 있어야 공장을 돌리고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보장해주는 돈이 없으면 뭘 믿고 어떻게 공장을 운영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KG그룹이 자금을 바로 추가 투입하면서 변제율이 올랐고 상거래 채권단도 관계인 집회에서 인수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KG그룹은 쌍용차 매각에서 중요한 과정을 모두 끝낸 겁니다. 일단 상거래 채권단의 입장이 완전히 결정되면 조만간 회생법원에 새로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계인 집회가 26일에 열리거든요. 여기서 회생 계획안이 가결되면 대부분 당일에 계획안을 인가해준다고 합니다. 이후에 회생법원이 공식적으로 기업회생 절차 종료를 알리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절차 마무리 기한이 10월 15일이잖아요. 이 정도 속도면 기한 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는 쌍용차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고 걱정할 수 있는 회사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걱정할 문제가 모두 끝났다는 거죠. 당장 쌍용차한테 중요한 문제는 뭐였나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냐가 가장 큰 문제였고 이걸 실패하면 쌍용차는 진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레스고 뭐고 필요 없는 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인수 절차가 잘 끝나면서 토레스가 진짜 제도약이 발판이 된 겁니다. 진짜 좋은 소식인 거죠. 왜냐면 토레스 자체의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토레스로 쌍용차가 보여준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쌍용차도 가격 착한 좋은 차를 내놓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극찬할 만한 디자인으로 신차를 출시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고 노사가 신차 성공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고 저희랑 직접 자문을 주고받으면서 말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랑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줬습니다. 쌍용차는 7월 한 달 동안 모든 걸 다 보여줬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제시를 한 겁니다. 쌍용차의 차세대 패밀리룩은 토레스가 중심이라는 거, 코란더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건지, 그리고 전기차 같은 미래 기술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신차 라인업을 어떻게 출시할 건지까지 모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를 계획하고 걱정해야 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다뤄드리겠지만 당장 눈앞에 놓인 건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렉슨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픽업 트럭 라인업을 어떻게 재정비하고 늘려갈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지금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과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뭔가요?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로 전환하는 거죠. 다행히 지금 쌍용차가 적자폭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4,460억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가 작년에는 절반 정도 줄었거든요. 이걸
이걸 이제 흑자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걸 위해서 픽업 트럭 라인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제일 이상적인 건 쌍용차에서 가장 많이 팔려야 할 차는 토레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렉선 스포츠입니다. 왜냐면 렉선 스포츠가 토레스보다 비싸거든요. 그리고 독보적인 차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픽업 트럭 시장에 정말 다양한 차가 출시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렉선 스포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차는 아직 없습니다. 수입 픽업 트럭들은 가격대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층이 아예 다르고요. 그래서 판매량도 위협을 못합니다. 기아 픽업 트럭은 아직 판단할 단계가 아닙니다. 대신 기존에 나온 차들을 본다면 렉선 스포츠를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포니 픽업 이후에 출시한 픽업 트럭이 산타크루즈잖아요. 이게 렉선 스포츠랑 결이 좀 달라서 기아 픽업 트럭이 이런 방향으로 나온다면 렉선 스포츠랑 크게 겹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말은 결국 렉선 스포츠의 판매량이 일정 수준 보장된다는 거죠. 그리고 토레스보다 가격이 비싸고 큰 차라서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국내 시장에 경쟁자가 없고 쌍용차가 비싸게 팔 수 있는 차는 렉선 스포츠인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건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렉선 스포츠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라는 게 아닙니다. 쌍용차 내에서 가장 비싼 차를 말하는 겁니다.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파생 모델을 내놓기도 좋죠. 수입 픽업 트럭들을 보면 파생 모델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터처럼 일반 트럭부터 탑차, 덤프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용도별 라인업도 있습니다. 당장 F150만 봐도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8가지나 됩니다. 렉선 스포츠도 바퀴 크기라든지 차체 길이 같은 것들을 다르게 두고 파워트레인 성능도 다르게 하면서 파생 모델로 빼버리는 겁니다. 이건 굳이 완전 신차 개발 수준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방향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1톤 트럭 시장도 포터랑 봉고가 유일하잖아요. 쌍용차가 아예 포터 같은 트럭을 새로 개발할 게 아니라 렉선 스포츠를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면 효율과 판매량 모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의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회사의 미래 전략이 될 겁니다.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전기차 회사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환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기차에 올인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깊게 해봐야 할 겁니다. 당장 유럽에서부터 전기차 전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전기차에 올인한다는 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죠. 클린 디젤이라고 디젤차 구매를 장려하다가 이제는 퇴출 대상이라고 만들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전기차라고 이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무조건 미래라고 맹신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상황만 봐서는 내연기관차가 가솔린차랑 디젤차로 나뉘는 것처럼 전기차도 그냥 연료 종류로 구분되는 차종 중 하나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이브리드 차를 거쳐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는 친환경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나 국제사회의 친환경차 대응도 가능하고 내연기관 엔진이 중심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새로 개발하는 것만큼 비용이나 시간이 들지도 않을 겁니다. 모든 모델을 하이브리드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친환경차 시대를 대응하면서 시장 경쟁력까지 가져갈 수 있을 차들만 건드려도 충분합니다. 렉선 스포츠 라인업, 토레스, 렉스턴 이런 차들은 동급 하이브리드 차가 없거나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경쟁력이 충분할 겁니다. 전기차 전환까지 어떻게 시간을 버느냐가 회사의 역량으로 평가받는 시대라서 이런 방향도 고민을 하면서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